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 부분을 나가도록 합니다. 부동산 경제론 부분은 우리 책 40페이지부터 나갑니다.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31문제가량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학 강론의 경우는 6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경제론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 부분과 부동산 경기 변동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41페이지. 내용은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뭐뭐뭐를 우리가 할 거냐면 네 부분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부동산 수요, 두 번째는 공급, 세 번째는 균형, 네 번째는 탄력성. 이게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의 순서대로 오늘 내용 부분을 다뤄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수요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수요에서부터 가겠는데요. 수요의 개념이 뭐냐? 수요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점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거는 적으라고 그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잘 보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제가 적지 않으셔도 되고 잘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요의 개념 정의가 이러한데 이 속에 담아져 있는 세 가지를 좀 체킹해 보면 제일 먼저 일정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을 명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일정 기간을 명시한 걸 뭐라고 하느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을 명시한 걸 뭐라고 하느냐? 절량이라고 합니다. 일정 시점을 명시한 걸 절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한 게 아닙니다. 구매하고자 의도된 양이다. 아직 안 샀다.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의도된 양이므로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살 의사를 의미한다. 살 의사다. 살 의사란 말은 사전적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것은 사전적 개념이다. 살 의사를 가리키는 거다. 아직 안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 의사와 함께 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살 능력은 뭐냐면 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주머니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은 구매력이라고 그래요. 구매력. 구매력이 뭐냐면 살 능력이다.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수요의 개념 속에 담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하고 가야 될 게 첫 번째,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유량과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절량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요. 흐를 유자를 써서 유량. 저수지에 1시간 동안 흘러 들어온 물의 양, 흘러나간 물의 양, 이런 개념이 유량이에요. 유량. 영어로는 flow 개념 그래요. flow 개념. 이런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절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량이라는 개념. 하나는 절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량은 현재 고여있는 물의 양, 저장된 물의 양, 이런 개념으로서 절량이에요. 절량.
절양, 스톡에 스톡. 요거는 저장된 물의 양,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욕심이 적지 마세요. 책 오른쪽에 있잖아. 다 보조단에. 그리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더 자세히 있어. 적지 말고 잘 봐봐요. 여러분이 다 적는 게 부질없는 짓이에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나중에 나가는 자료는 뭐라고 그런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자료를 줄 거면 좀 진지하게 좀 주지, 그러는 분도 있어요. 진지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느라고, 제가 진지하게 줘봤어. 그랬더니 그걸 하느라고 막 질문만개 질문 올리고, 강의 나가지도 않은 거 막 질문 올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 제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기초과정에는 제가 한 것만 하세요. 제가 하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올해 이 강의하면서 뺀다고 한 거 하나 있었는데 못 뺐어. 기초과정에 저 뒤에 있는 OX 문제 가운데 영속성, 이거 아직 안 다뤘거든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뺀다고 내가 딱 생각했는데 못 뺐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아직 안 들었다고. 그 정도까지. 마찬가지라고요. 자료를 미리 줬더니 사람들이 막 그거를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어요. 다. 그때 나갈 거니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자료를 줄 거면 괜히 노트 썼는데 쓰지 말랬잖아 제가.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착착착 기가 막히게 알려드린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산 문제 지존이래. 딱 그냥 막 답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으시니까 막 어렵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유량은 뭐냐면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얘는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일정 시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해봐요. 이게 경제학에서 빌려온 내용인데요. 개념인데요. 이런 거예요. 갑돌이가 사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갑돌이가 사과를 먹는다. 근데 혼자서 100개 먹는다. 이 말을 하면 갑돌이가 사과를 먹는데, 갑돌이가 혼자서 사과를 100개 먹는데, 사과를 100개 먹는데. 이 말을 딱 들으면 많이 먹는다는 느낌이 와요? 적게 먹는다는 느낌이 와요? 많이 먹는 거지. 100개를 먹는데. 아무리 사과를 좋아해도 그렇지. 3년에 그럼 많이 먹는 거 아니죠? 1년에 사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하나 먹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먹는 거 아니죠? 그냥 보통 사람들 준수한 편이죠. 근데 한 달에 100개 이러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먹는 거죠. 하루에 100개 사람이 아니죠. 기간을 어떻게 명시하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는 것. 이걸 유량이라 그래요. 그게 개념이 있어요. 한 달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 그러니까 갑돌이가 벌어들인 돈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줘야 돼, 기간을. 그래야 더 명확해지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유량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좋아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해도의 폭이 넓어지고 답이 이제 제가 딱 시험에 나오는 걸 착착착 알려드려요. 근데 착착착 알려드렸는데 시험에 제가 말하는 그거 아닌 딴 게 나왔어. 그래도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거야 하고 딱 찍는 게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그 답이 될 수 있어야 돼. 제가 매년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는 거.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뭐가 나와요? 모르는 문제. 모르는 문제 꼭 나와요. 그때 그 모르는 문제, 그걸 답을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추느냐? 우리가 알았던 내용으로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연습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절양은 뭐냐? 갑돌이와 을돌이가 둘이 친구예요. 을돌이가 갑돌이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돌아, 네 전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전 재산이 얼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네 전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둘이 어디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갑돌이 돈하고 내 돈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합쳐서 뭘 좀 하고 싶은 거야. 야, 너 지금 주머니에 전 재산 얼마야? 이런 개념으로 물어본 거라고요.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게 뭐예요? 절양이에요.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게 절양이다.
그러니까 재산은 뭐예요? 절량인 거지. 약간의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하루 동안 번 돈, 일주일 동안 번 돈, 한 달 동안 번 돈, 1년 동안 번 돈.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그러므로 소득은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유량. 소득이잖아,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걸 소득이라 그래. 한 달 동안 번 돈, 1년 동안 번 소득이잖아. 소득은 뭐라고요? 유량. 말 살짝 바꿔서 급여. 유량. 월급. 유량. 임금. 유량. 시간 걸리는 건 다 유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시간이 걸리죠. 사람들이 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 거래량도 유량. 그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GNP. 유량. GNP 국민 총생산. 혹은 그 나라 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인데 1년 동안 그 나라 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GDP. 유량. 그런데 재산은 절량. 강의실에 현재 앉아 계신 분의 수는 절량. 그래서 인구 수는 절량. 도시 인구도 절량인 거예요. 근데 가치, 여러분 가치나 가격 할 때 어떤 물건의 가치? 절량이죠. 한 시점에서 따지잖아. 가격도 절량. 현재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 재고량은 절량. 이해가셨죠? 개인의 재산도 절량이지만 나라 전체 재산을 국부라 그래요. 절량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그게 뭘 뜻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을 일단은 그만큼만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규는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야. 근데 기존은 있었던 거죠. 절량이야.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공부를 하신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제학과를 나온 거야. 근데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수요 공급을 유량으로 다뤄. 왜 유량으로 다루느냐? 경제학의 분석 대상과 부동산학의 분석 대상이 달라요. 경제학은 여러분 일단 지난 시간에 수명이 좀 긴 물건을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수명이 긴 물건을 이렇게 말해요. 내구재. 이해가셨죠? 수명이 짧은 물건을 비내구재. 그러면 내구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학입니까? 경제학입니까? 부동산학. 그죠? 그래서 수명이 긴 거, 내구재. 수명이 길다 못해 무한한 거, 영속성. 그러면 부동산은 내구재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의 주된 대상은 내구재가 아니라 비내구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떡 같은 거. 내구재예요? 비내구재예요? 비내구재잖아. 그럼 여러분이 막 급하게 학원에 막 오시느라고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거야. 왜냐면 이제 게르는 빠지면 안 되거든. 맞지? 수업을 딱 왔는데 아침도 못 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고파. 1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을 딱 했더니 1시간 딱 끝나고 쉬는 시간인데 옆에 짝꿍이 친한 짝꿍이 떡 줄까? 그러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좋죠. 또 가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배고픈 게 싹 가시고 좋잖아. 고마워. 그러고 떡을 맛있게 먹는데 옆에 짝꿍이 그러는 거야. 3년 전에 만든 떡이야. 근데 냉장고에 냉동시켜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안 먹어봤어. 그렇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예, 떡은 그래도 이게 아무리 길어봤자 수명이 얼마야? 며칠. 그리고 아무리 길어봤자 잘 보관해도 한 3일 정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진짜 뭐 거기다가 방부제 넣었다고 쳐도 한 일주일이지. 그런데 그거를 3년 전에 떡이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떡 같은 경우는 재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번에 만든 떡이라고 다.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게 경제학이라고. 그러니까 경제학은 유량을 분석 대상으로 유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년 전에 만든 주택 상품가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든 주택은 기존 주택이에요. 이번에 새로 만든 주택이 아니라고. 기존은 뭐로 분석하냐면 절량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은. 근데 이번에 새로 만든 주택은 신규 주택은 유량이라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 절량으로 분석하고 신규 주택은 유량으로 분석하니 부동산학은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 유량과 절량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은
아까 말한 떡처럼 수명이 짧은 비내구재를 대상으로 하니 이번에 만든 걸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량으로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기본 다루고 심화 다루면서 더 잘 이해가 되고 교과서 문장 가지고 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장 가지고 연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유량, 저량 이야기했으니 수요 법칙 좀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요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수요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다가 의자를 넣어서 수요의 법칙 그래도 돼요. 이렇게. 의자 집어넣어서 수요의 법칙.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 또는 수요 법칙. 의자 이렇게 의자에다가 괄호로 하니까 이상해서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수요 법칙 해도 돼요. 그럼 수요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해봐요. 비싸지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것을 많이 사요, 조금 사요? 조금 사지.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조금 사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격이 그 대신 싸진다면 사람들은 많이 사겠죠. 많이 사려고 할 것이다. 많이 사려고 할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준다. 이게 항상 그래요? 대개 그래요? 대개 그런 거야.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비싸지는데 오히려 사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어서 비싼 데 사는 경우 있어요. 이해 가셨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느 외국 회사, 되게 유명한 외국 회사 브랜드래요. 그런데 한국에 그 화장품을 팔 때는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한국의 화장품을 팔 때는 화장품 용기는 작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양은 적게, 가격은 비싸게 팔아야 잘 팔린다. 아주 특이한 나라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게 통용돼요. 비싸면 오히려 팔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게 굳이 그만큼의 성능이,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주름 제거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 있죠? 진짜 바르면 주름이 제거돼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효과 있어요? 아 발라보려고요 좀. 저도. 아 비싸요? 아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완화돼요? 진짜로? 아 완화돼요? 저도 좀 발라볼까 생각하고. 아 주사를 찾지 말라고 맞으라고 무서워. 근데 비싸서 오히려 팔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그럼 100가지가 있다고 치면 100가지 중에서 96가지나 7가지는 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 그런데 서너 가지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다시 100가지 중에서 100%니까 100가지 중에서 96가지나 7가지는 다 이래. 근데 그렇지 않는 것도 몇 개 있어.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럴 때 이거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이론을 전개시켜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접근성의 원칙 얘기할 때 했잖아요. 생각해봐요. 가격이 비싸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량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떨어지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면 무슨 이론을 전개시켜 나가냐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보세요. 자연과학과 다른 점이 여러분 지금 현재 절기는 뭐 입동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절기상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통 이걸 늦가을이라고 그러죠. 아직은 늦가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을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 맞아 틀려요? 맞죠. 근데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가을 지나면 반드시 항상 꼭 언제나 겨울이 온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 아니 가을 지난 다음에 가끔 여름 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항상 겨울 오잖아. 자연 법칙은요 예외가 없어요. 인과 필연의 법칙, 확실성의 법칙이 작용해요. 근데 사회과학의 법칙은요, 사회현상은 되게 그런 거지 항상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럼 대개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학자들은 이것을 법칙, 원칙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그러지 않은 이것을 예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대개 부동산의 가치는 높고 입지 조건은 양호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어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예, 혐오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편익시설인데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러하듯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되게 줄어요. 그걸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몇 가지는 예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이 말 틀린 거 아닙니까? 비싸면 잘 팔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아니,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러면 소득이 늘면 늘 수도 있죠. 수요량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소득이 늘면 가격이 비싸도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늘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좋아하면 느는 거야. 아, 제가 이제 이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이비인후과 그 음성 잘하는 그런 이비인후과 비싸기도 되게 비싸요. 가서 그런 거 하면 근데 이걸 가서 이제 막 좀 시술도 받고 그다음에 막 치료도 받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가 좀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간혹가다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간혹가다 이 중에서 커피 애호가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그래.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 저는 음악도 좋아하는데 간혹가다 물어봐. 막 음악가 누구 뭐 어떻고 막 성향을 막 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그거는 진짜 가혹행위야 진짜. 지금 막 듣는 거 좋아해 이렇게. 그렇듯이 어떤 분이 진짜 오셔갖고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오셔갖고 커피 좋아하신다는데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건 뭐 콜롬비아 뭐 어디 이렇게 있잖아요. 케냐 커피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스타벅스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잘 모르고 그냥 커피 자체가 향이 좋고 기분 좋아서 마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달달한 거 뭐 카페레타, 라떼, 바닐라 라떼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커피를 마셔. 그러면 이제 좀 행복하거든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이비인후과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커피 줄이래. 목에 별로 안 좋다고. 그럼 커피를 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커피를 줄이라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지 마라고 그렇게 처음에 말하길래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나도 커피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을 자꾸 쓰니까 성대결절 증상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도 성대결절 증상이 있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문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커피를 좋아해 라고 한다면 그 전보다 더 좋아해 그러면 제가 만약에 3,000원이라고 합시다 커피가. 근데 3,500원으로 올랐어. 안 마실까요? 마시죠. 다시요? 4,000원으로 올랐어. 안 마실까요? 마시죠. 마셔요 진짜로. 가끔 가다는 아침은 안 먹어도 커피 한 잔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그걸로 좀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 까짓거 비싸도 난 돈을 내. 비싸져도 낸다고. 그러면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늘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좋아하면 수요가 늘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비싸진다고 수요량이 준다는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마샬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사람이 마샬인데 마샬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렇게요. 제발 내가 말하는 것 이외에는 따지지 말아줘.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따지지 말아줘. 다른 모든 조건은 또는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라고 말해요. 그거를 라틴어로 세터리스 페리부스라고 그래요. 오른쪽 우리 41쪽 오른쪽 보조단 41페이지 오른쪽 보조단 아래 다른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 다른 모든 요인들은 일정하다. 찾으셨어요? 네. 예, 그거를 세터리스 페리부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건 따지지 말아달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조건이야. 수요량이 준다. 이거 위에 딴 건 따지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뭐와 뭐만 따져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따져라. 저처럼 나 커피 좋아하는데요. 아니면 소득이 느는데요. 이런 거 따지지 말아달란 말이에요. 제발 따지지 말고 주어진 조건만 해줘. 이게 출제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뒤에 항상 뭐가 나오냐? 다른 모든 조인은 일정하다. 이렇게 주어요. 시험지 잘 보시면 문제 뒤에
단 모든 요인은 일정하다.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다른 조건은 동일함. 그렇게 줍니다. 이 말은 내가 준 조건 이외에 딴 거 따지지 말아달라. 제 말뜻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따져봤더니 가격과 수요량은 대개 반비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볼게요. 가격과 수요량은 대체로 혹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 한다고요? 수요 법칙. 앞으로 수요 법칙. 그래서 여러분 수요 법칙은 뭐냐?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관계를 이제 수요 곡선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수요 법칙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수요 곡선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제가 이제 수요 곡선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나타내서 그리는데 여기다 가격을 둘 거예요. 여기다 수량을 둘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 이제 디맨드 커브라 해서 수요 곡선이에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이 점을 A점이라 그러고 가격, 수량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5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10개.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물건값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주는 관계로 물건값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느는 반비례 관계로 그림 그렸죠?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려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바로 나가면 이제 여기에 대한 배경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쏙쏙 와 닿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 제가 강의를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왜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가격은 왜 여기다 쓰고 여기다 수량을 써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이어나가는 게 부동산학인데 우리 부동산학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 그러니까 책에 없는 배경 지식,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면 중학교 거, 더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거라도 옛날에 배웠던 거니까 기초를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잠시 우리 기초를 위해서 더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우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좌표축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좌표축에 대해서 할게요. 이것을 좌표축이라 이렇게 말해요. 좌표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십자가 아니고요. 좌표축입니다.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요 가로 요거를 x축, x예요, x. 그러면 세로는 y예요, y. 요게 x축, 요게 y축. x축, y축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좌표축은 어떤 관계를 주로 나타내냐면 함수 관계. 함수 관계를 좌표축에 보통 표시해요. 그래서 함수 관계를 표시할 때 함수는 0으로 f로 시작하니까 이 f자를 잡아 늘려놓은 걸 함수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x를 써요, y를 써요. x를 쓰고 이쪽에는 y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서 x축, y축 그래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x축, y축인데 좀 더 풀어 말하면 가로축, 세로축이죠. 가로축을 한자로는 횡축, 세로축을 종축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횡축, 종축이란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횡축, 종축, 가로축, 세로축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다? x, y로 나왔어요. x축, y축으로. 자, 그러면 x축, y축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정확하게 합시다. 여기 숫자를 나열할게요. 1, 2, 3이에요? 마이너스 1, 2, 3이에요? 1, 2, 3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1, 2, 3이에요? 마이너스 1, 2, 3이에요? 마이너스 1, 2, 3. 이때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는 건 양의 정수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음의 정수라 그래요.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의 정수에는 더하기 표시를 붙이지 않아요. 그게 관행이고 약속이에요. 이해 가셨죠? 옛날에 질문방에 그런 질문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은 언제 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다 지웠습니다. 안 계실 때 그때 했어요. 그래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이쪽 1, 2, 3으로 표시합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다 번호를 붙입니다. 두 가지 모두 xy가 플러스인 부분을 1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시계 방향으로 숫자를 붙여갑니다.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분면이라 그럽니다.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사분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사분면만 사용하는 그림만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동산학을 더 공부하다 보면 네 가지 사분면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왜 1사분면에만 그림을 그리느냐? 보시다시피 1사분면이잖아. 자, 1사분면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선 가격과 수량이잖아.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문구점에. 문구점 주인한테 요 흑판주게 사러 갔다고 합시다. 자, 문구점 주인한테 물었죠. 흑판주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문구점 주인이 말하기를 500원이에요. 아, 그렇다면 3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문구점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흑판주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아, 그럼 마이너스 3개를 주세요. 미친놈들의 대화죠?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있어 없어요? 없으니 우리는 요 마이너스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1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여기다가 가격을 두고 여기다 수량을 둘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독립변수예요. 이게 종속변수고. 자, 이 말을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함수에서 함수관계라 그랬죠? 함수관계에서 함수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표시하냐면 이쪽에 원인을 줘요. 뭐를 둔다고요? 원인. 그럼 이쪽은 결과예요. 이쪽을 독립변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변수. 그럼 이쪽은 그에 따라 정해지는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 이렇게 말해요. 이쪽은 자극을 나타내요. 자극변수. 그러면 그것에 따라 얘는 반응하는 변수예요. 여기다 변수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원인변수, 결과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극변수, 반응변수. 방금 제가 변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변수라는 말과 대응되어 사용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숫자 2는 자고 일어나도 계속 2죠. 그리고 10년 후에도 2죠. 늘 언제나 그런 수를 상수라고 해요. 그런데 x값이나 y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갖다 부여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변수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x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고 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y는 종속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쪽은 원인이 되고 이쪽은 결과예요. 이쪽은 자극이고 얘는 그에 따라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변수란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독립변수고 이쪽이 종속변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샬은 가격결정 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샬이란 사람이에요. 그 마샬이란 사람이 가격결정 원리를 만들었는데 마샬은 어떻게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설명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설명하되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똑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느냐? 그렇죠.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요. 시장에 물건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거 맞죠? 이렇게 놓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수요 공급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이고 원인변수예요. 자극변수고 가격이 뭐가 돼요? 결과변수고 종속변수고 반응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격결정 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샬이란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네,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마샬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거든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경제학을 다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경제학의 키트를 만든 사람
마샬, 우리 부동산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마샬인데요. 마샬은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그래서 좌표축을 만들 때 독립 변수로 수량을 여기다 둔 거예요. 수요 공급량 너무 길죠? 그래서 줄여서 수량, 가격을 여기다 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1, 4분면의 그림을 그리는가? 가격과 수량은 모두 플러스니까. 어째서 여기다 수량을 쓰고 여기다 가격을 쓰게 됐는가? 마샬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이 논리 가지고 처음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은 그러면 항상 종속 변수인가? 아닙니다. 다시 가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말로 해볼게요. A 하면 그 결과로 B 한다. 라고 하면 A가 원인이죠. 그리고 결과가 B죠. 그러니까 말 문장 속에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원인과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이때는 원인이 뭐가 돼? 가격이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원인이지. 수요량이 준다는 결과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아까 수요 법칙 속에서 우리는 이게 원인인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이게 결과인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얘가 독립 변수죠. 얘가 종속 변수죠. 아까는 가격이 뭐고? 종속 변수. 지금은 가격이 뭐고? 독립 변수, 원인 변수. 그러니까 가격은 독립 변수도 됐다가 종속 변수도 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래. 가격의 두 가지 성격. 그런데 이걸 제가 기초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7월에도 아직 정리 못한 분 진짜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도 있냐면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뒤늦게 이제 7월 달에 강의에 합류해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전까지 공부했는데 가격의 이중성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 안 돼요. 기초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가격의 두 가지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성격 중에 마샬은 어느 걸 갖고 설명했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그래서 수요 공급량을 여기다 두고 가격을 여기다 뒀거든요. 그러면 수요 법칙이나 공급 법칙처럼 가격이 원인이고 양이 결과일 때는 좌표축을 수학처럼 할 때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까? 여기다 가격을 두고 여기다가 수량을 두어야 수학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렇잖아요. 가격이 독립변수일 땐 가격을 여기다 둬야잖아. 이해 가셨습니까? 수량을 여기다 두고. 근데 가격이 독립변수가 아니고 가격이 종속변수이고 양이 독립변수일 땐 이렇게 둬야 되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그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림은 가격이 독립변수가 됐던 종속변수가 됐던 가리지 않고 다 그림은 이렇게 그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관행이 된 거야. 관행 혹은 관례. 그래서 경제학의 관례라고 그래요.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이래로 가격을 여기다 쓰고 수량을 여기다 쓰는 건 뭐라? 관례다. 관행이다.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20개월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간혹가다 기초과정 안 들은 분들이 1월달이나 3월달에 딱 물어봐요. 부동산학은 독립 좌표축 하나 제대로 못 넣나요? 이렇게 물어. 질문이야 그게. 좌표축도 수학하고 기본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과 같은 이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 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관행이 됐으므로 우리는 따지지 말고 앞으로 가격은 여기다 쓰고 수량은 여기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 할 거냐면 수요 곡선의 모양에 대해서 할 거예요. 수요 곡선의 모양.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의 모양입니다. 좌표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요 곡선 모양을 이야기 좀 합시다. 어떻게 생겼나요? 네,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게 말하면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수요 곡선의 모양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우하향 곡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하향 곡선.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하향 곡선이야. 우하향 형태, 우하향 형태, 우하향 한다. 절 좀 잠깐만 봐주실래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요 그림의 모양을 이야기할 때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하향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우하향이 뭐냐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꼭 뭔가 붙이셔요. 우하양 곡선, 우하양 형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연습을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에 대한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참, 별걸 다 알려드려요 진짜. 기초과정에서. 자, 지금부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했어요. 방향은 언제 배우냐면 유치원에 가면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좀 헷갈리는 분들은 옛날의 어른들은 유치원을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유치원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지금도 가끔 헷갈리고 택시 운전기사 분들한테 간혹 구사리 먹고 그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딱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방식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을 좌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상이라고 하고 위, 여기는 아래니까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좌에서 우로 읽습니까? 우에서 좌로 읽습니까? 좌에서 우로 읽습니다. 좌가 먼저예요. 동양의 사고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삼정승이라고 있죠. 영의정도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급에서 서열 순서를 말하면 영의정이 가장 서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열 2위가 좌의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의정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서열 순서가. 그래서 항상 좌우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좌에서 우로 읽습니다.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읽어간다. 그 다음에 상에서 하로 읽습니다. 상하입니다. 절대 하상하면 안 돼요. 상하 그래야지 하상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좌우와 상하에서는 좌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를 나중에 합니다. 상하 좌우가 아니고 좌우 상하로 가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곡선을 여러분이 서 계신 여기를 지나도록 그리겠습니다. 그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냐면 좌입니까? 우입니까? 우. 그 다음에 상입니까? 합니까? 하. 근데 좌우를 먼저 하니까 우하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하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우하양 곡선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공급곡선은 우리 좀 이따가 하겠지만 제가 미리 땡겨 그림을 그리면 우리 미루어 짐작하건대 공급곡선의 경우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공급곡선을 제가 여기다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공급곡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좌우를 먼저 하십시오. 자, 우입니까? 좌입니까? 우. 그 다음에 상하를 먼저 하십시오. 자, 상하를 하십시오. 상. 그러니까 우, 상향 곡선입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안 헷갈립니다. 에이씨, 그 반은 얘기 갖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동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습니까? 네. 우측이동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부릅니다. 우측이동 그렇게만 할 때 하는 건요. 진짜 안 됐을 때 상하는 포기하고 좌우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이동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우상향 이동이지. 아까 공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공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상향 곡선이지. 지금 수요 곡선 증가할 때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상향 이동이지.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절대로 향자로 끝내지 마요. 향자에 반드시 붙여. 우상향 곡선인지, 우상향 한단지, 아니면 우상향으로 이동한단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좌향 하지 말라니까요. 좌향 이동, 좌향 이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건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한 겁니까? 우하향 이동입니다. 공급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좌상향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곡선의 모양을 말하는 건지 이동을 말하는 건지를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부동산학계로는 헷갈려요. 아니거든. 이거 부동산학계로는 아니거든. 이거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부동산 학개론이면 부동산 학개론 책에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학개론 책 다 뒤져보세요. 없어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걸 헷갈려 하신다고. 그래서 기초과정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게 여러분이 1월 말 정도 2월 말 정도까지 터득이 되면 계속 저렇게 가고 그때까지 터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하는 헷갈리니까 포기하고 그냥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좌측이동 이것만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상하가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렇게 정확하게 알면 나중에 균형 이동이 되게 쉬워. 그래프 안 그려도. 그래서 원리대로 자꾸 알려드리는 거고 보란 듯이 시험에 29의 시험에 제가 말한 대로 우상향 이동, 좌향 이동 다 그렇게 나왔어요. 꼭 여러분 연습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하향 곡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수요 곡선은 왜 우하향 곡선 반비례 관계로 나타냈느냐? 수요 법칙을 반영해서 그린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늘고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우하향 곡선으로 그려지더라. 좌표축은 여기다 가격 여기다 수량을 쓰는 건 관행입니다. 앞으로 관행입니다. 그림은 1사분면하면 그리십시오. 수요 곡선 반비례 관계인 우하향 곡선으로 그리십시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내용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곡선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500원입니다. 500원이에요. 근데 500원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10개 가로축이 수량이잖아, 수량. 수량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수요 공급량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두 자로 줄이니까 수량이고 이걸 한 자로 줄이면 뭘 것 같아? 그렇죠. 양이지, 양. 양이에요, 양. 양이라고. 양인데 수요에 대응하는 양이잖아. 그러면 10개는 뭐라고 붙여요? 세 글자. 수요에 대응하는 양을 그래요. 수요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개는 수요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세로축은 뭐예요? 가격이지. 그런데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이잖아. 그러면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500원. 그러면 500원을 뭐라고 붙일래? 네 글자. 수요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건 수요 가격이야. 자, 용어만 아세요. 수요 가격의 의미나 수요량의 의미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이론에 더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용어를 알자고요. 앞으로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양은 수요량,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가격은 수요 가격. 오늘 가격 3개, 양 3개 배워요. 오늘 가격 3개, 양 3개. 근데 가격 첫 번째 게 무슨 가격? 수요 가격. 첫 번째 양이 무슨 양? 수요량.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요 가격, 수요량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좌표축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지에 주어지기를 다른 모든 요인들은 일정하다. 세트리스 페리브스는 딴 거 따지지 마라.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따져라.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과만 고려하라. 다른 관계는 고려하지 마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돌이가 이렇게요. 갑돌이가 500원일 때 10개 산대. 근데 을돌이는 500원일 때 15개 산대. 근데 시장에는 두 사람밖에 없대. 다시 갑돌이가 500원일 때 10개 산대요. 을돌이는 500원일 때 15개 산대요.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대. 그러면 두 사람 합친 전체는 몇 개? 500원일 때 25개 사는 거지. 이럴 때 갑돌이의 수요나 을돌이의 수요 하나하나를 개별 수요라 그래요. 뭐라고요? 개별 수요. 그런데 갑돌이와 을돌이의 수요를 합친 전체 시장 수요. 뭐라고요? 시장 수요라 그래요. 그러면 개별 수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장 수요는 그들을 모두 합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합할 때 지금 좀 전에 제가 가격을 합할게요? 양을 합할게요? 그렇죠. 양을 합해. 언제나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양을 합해 간 거예요. 그러면 양을 합해 간다는 말의 뜻은 수평으로 더해 간다는 뜻일까요? 수직으로 더해 간다는 뜻일까요? 그래요. 다시. 양을 합한다는 말은 수평으로 합한다는 말일까요? 수직으로 합해 간다는 말일까요? 수평으로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별 수요를 또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 가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이렇게 앞으로 기본서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양을 합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셨죠? 자, 고기 모르셔도 돼. 일단은 갑 한 사람의 수요, 을 한 사람의 수요를 뭐라고 부른다? 개별 수요라 부른다.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전부 합한 걸 뭐라고 한다? 시장 수요라고 한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어느 한 분의 수요는 무슨 수요고? 개별 수요고, 우리가 전체가 시장이라고 치면 앉아 계신 분의 수요를 전부 합한 건 시장 수요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어느 한 사람의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다. 수요 곡선이 함수로 조졌다고 쳐. 그런데 시장에 100명이 있는데 모두 똑같은 수요 함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와 똑같지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 똑같은 거 100개 사는 거와 똑같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개별 수요 함수를 100번 더하실래요? 거기다 100을 곱할래요? 100을 곱하는 게 낫지. 이해하셨어요? 100을 곱해서 시장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19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19회 시험에 나왔는데 19회 시험에서는 아주 쉽게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으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1분 꼬박 걸려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줄여드려요. 많이 줄이지 않고 2초. 2초에 풀 수 있도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요령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절대 편법이 아니에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시면 그런 거는 다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 기초 순서대로 자, 개별 수요를 더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본 거냐? 42페이지 하단까지 본 겁니다. 우리 쉬었다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가볍게 다루면서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